그 사람 손에서 나온 활은 백보박 솔방울도 떨어뜨렸지. 그런 솜씨가 또 없었어. 돌아, 활은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다. 거짓으로 만들면 그 거짓이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 무엇을 만들든 네 손으로 만든 것에는 반드시 네 표를 남겨라. 그것이 장인의 정직이다. 돌아. 종놈 주제의 활은 무슨 활이냐? 네 손은 마당이나 쓸라고 달린 게다. 어디서 아비 흉내를 내려고? 이건 내 손으로 만든 거야.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만든 사람은 반드시 제 표를 남기라고. 소용이 없었다. 우리가 쏜 화살이 그놈들 갑옷에 닿기만 하면 죄다 튕겨 나갔어. 한 사람이라도 더 맞히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 긴 창이 먼저 날아들고. 화살이 갑옷을 못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멀리서 쏘셨는데요? 신보 예순보보 그 안쪽이 아니면 화살이 갑옷에 흠집도 못 냈다. 그 갑옷이 그렇게나 두껍던가요? 젖조각을 겹겹이 이어붙인 것이라 어지간한 화살로는 어림도 없어. 백보밖에서 그 철갑을 뚫는 활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을. 이게 사람이 만든 활이란 말이냐? 신보 밖에서 천군 갑옷을 뚫다니 내 평생 이런 활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걸 그냥 묻어둬선 안 된다. 나라가 이런 활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데 당장 관아에 알려야 해. 이 활만 있으면 정군을 능히 막아낼 수 있어. 알겠어요. 이 활이 정말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면. 잘 생각했다. 내 발이 낫도록 뛰어서라도 이 활을 윗분들께 알리마. 내 이름까지 빠짐없이 전하고 말이다. 그저 활이 사람들을 지켜만 준다면 제 이름은 아무래도 좋아요. 도리가 만든 활은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줄기가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 안고 그 앞으로 맑은 개울이 굽이쳐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버드네라 불렀습니다. 초가집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한가로이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던 여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낡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초가집 한 채의 도리가 살았습니다. 올해로 13살이 된 사내 아이였습니다. 어미를 일찍 여의고 몇 해 전에는 아비마저 떠나보낸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도리의 아비는 활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궁장이라 불렀습니다. 물솥불을 깎고 소 힘줄을 풀어 시위를 꼬고 불의 풀과 옷으로 활체를 다스리던 솜씨가 인근 고을에 두루 알려진 이였습니다. 관아에서 군기로 쓸 활을 만들라는 명이 내려오면 밤을 새워가며 활을 다듬던 사람이었습니다. 활 한 자루를 제대로 만들자면 봄부터 겨울까지 한 해가 꼬박 걸리는 법이었습니다. 물솥불을 고르는 데만 여러 날, 힘줄을 풀어 말리는데 또 여러 날 옷을 입혀 굳히는데 다시 여러 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아야 비로소 시위를 당겼을 때 곧고 매서운 활이 되었습니다. 도리의 아비는 그 모든 과정을 한치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지금도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 손에서 나온 활은 백보박 솔방울도 떨어뜨렸지. 그런 솜씨가 또 없었어. 도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물솥불을 불에 쬐어 곧게 펴고 대패로 활체를 한 켜 한 켜 깎아낼 때면 도리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비는 어린 아들에게 말로 일일이 가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따금 다 다듬은 활체를 도리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어떠냐? 이 결이 손에 느껴지느냐? 도리는 고사리 손으로 활체를 가만히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어린 손은 나뭇결과 뿔결의 미세한 흐름을 그대로 읽어냈습니다. 아비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쓸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도리는 글이 아니라 손으로 아비의 솜씨를 통째로 물려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나라의 군기를 채우느라 제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잠을 줄여가며 활을 만들던 그는 차디찬 겨울. 어느 날 자리에 누운 채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아비는 도리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 활은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다. 거짓으로 만들면 그 거짓이 도리어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 무엇을 만들든 내 손으로 만든 것에는 반드시 내 표를 남겨라.
그것이 장인의 정직이다. 도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비가 떠난 뒤로 도리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천한 아이가 몸을 의탁할 곳이라곤 마을 양반 댁에 행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양반 박두철은 도리를 한낱 종놈으로만 여겼습니다.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이나 시키며 행여 도리가 활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종놈 주제에 활은 무슨 활이냐? 내 손은 마당이나 쓸라고 달린 게다. 어디서 아비 흉내를 내려고. 박두철에게는 도리 또래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글공부를 한다는 그 도령은 정작 활 한 자루 제대로 잡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당에서 도리를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눈을 마주치느냐. 도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까지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비의 어깨 너머로 보아온 그 모든 솜씨가 손끝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면 도리는 몰래 헛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비가 남긴 낡은 연장들을 펼쳐놓고 버려진 물솥불 조각과 소 힘줄을 주워 모아 활을 다듬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비가 일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손이 기억하는 대로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도리의 손끝은 어지간한 어른 궁장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정밀했습니다. 뿔의 결을 손바닥으로 쓸어보기만 해도 어디가 무르고 어디가 단단한지 알았고 힘줄을 꼬는 손길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시위를 매겨 시험 삼아 가만히 당겨보면 그 울림이 맑고 고닫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냥꾼의 활이 부러져 못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며칠을 만져도 고치지 못한 그 활을 도리가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손보아 놓았습니다. 사냥꾼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차마 종놈의 솜씨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자신이 만진 활시위 매듭마다 작은 표를 새겨 넣었습니다. 아비의 유언대로 매듭 안쪽에 점 3개를 나란히 찍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좀처럼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도리의 표식이었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만든 거야.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만든 사람은 반드시 제 표를 남기라고. 도리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렵 세상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변방에서 청나라 기마대가 압록강을 넘어 거센 물결처럼 밀려 내려온다는 소문이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장정들은 불안한 얼굴로 모여 수군거렸고 관아에서는 활과 화살을 거두어 들이느라 밤낮 없이 분주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피란 보따리를 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산속으로 숨어들고 누군가는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도리는 헛간 문틈으로 새어드는 찬바람을 맞으며 손에 쥔 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비가 남긴 솜씨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센 바람. 그 두 가지가 머지않아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의 어린 도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 끝내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묘년 청나라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청군의 기마대는 무서웠습니다. 두꺼운 철갑을 두른 군마 위에서 긴 기병창을 비껴들고 벌판을 휩쓸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들이 활을 쏘아 맞서려 했지만 화살은 청군의 갑옷에 부딪히고는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멀리서 쏘면 화살의 힘이 모자랐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 긴 기병창이 조선의 활을 단숨에 쳐내며 들이닥쳤습니다. 군사들은 손쓸 새도 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북녘의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패한 군사들은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길마다 피란민이 줄을 이었고 버든의 마을에도 무거운 두려움이 내려앉았습니다. 장정들은 산으로 몸을 숨겼고 노인과 아이들만 마을에 남아 떨었습니다. 밤이면 멀리 북녘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군이 마을을 불태우며 내려온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둔 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 한 무리의 폐잔병이 흘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군졸이 어깨를 다친 채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도리는 그를 부축해 헛간으로 데려가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군졸은 한참을 헐떡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용이 없었다. 우리가 쏜 화살이 그놈들 갑옷에 닿기만 하면 죄다 튕겨나갔어. 한 사람이라도 더 맞히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 긴 창이 먼저 날아들고. 도리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물었습니다. 화살이 갑옷을 못 뚫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활이 약했던 게다. 시위가 화살을 끝까지 밀어주질 못하니 멀리 갈수록 힘이 죽어버려. 얼마나 멀리서 쏘셨는데요? 50보, 60보 그 안쪽이 아니면 화살이 갑옷에 흠집도 못 냈다. 한데 그만큼 가까이 다가가면 이번엔 그 긴 창이 먼저 날아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게지. 그 갑옷이 그렇게나 두껍던가요? 두껍다마다. 쇠조각을 겹겹이 이어 붙인 것이라 어지간한 화살로는 어림도 없어. 백보 밖에서 그 철갑을 뚫는 활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을. 군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리는 밤새 군졸의 곁을 지키며 다친 어깨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열에 들뜬 군졸은 잠결에도 자꾸만 헛소리를 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고 검은 철갑의 물결이 끝도 없이 밀려오던 그 벌판을 군졸은 자면서도 잊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번쩍 불을 켰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군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위가 화살을 끝까지 밀어주지 못한다. 멀리 갈수록 힘이 죽는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활의 힘은 결국 시위에서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시위가 더 빠르게, 더 멀리 화살을 채워보내야만 그 두꺼운 갑옷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흔한 명주실 한 가지나 힘줄 한 가지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문득 아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시위를 꼬던 아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말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료로는 한 가지 힘밖에 못 낸다. 서로 다른 것을 알맞게 합치면 그 둘을 넘어서는 힘이 나오는 법이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힘줄의 질긴 탄력과 명주실의 매끄러운 빠르기, 거기에 옷을 먹인 가는 힘을 한데 합쳐 꼬아낸다면 지금껏 세상에 없던 시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서로의 약한 곳을 메우고 서로의 힘을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들어 봐야겠어. 아버지가 미처 못다 하신 그것을.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도리는 아비의 연장과 남은 재료들을 등에 지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골짜기 바위 그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너지던 군사들의 모습과 군졸의 절망한 얼굴이 도리를 그곳으로 떠밀었습니다. 도리는 골짜기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종의 자식이라 불릴지언정 제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해보리라고. 아비가 그러했듯이 사람을 살리는 물건을 만들어 보리라고. 첫째 날 도리는 재료부터 갈무리했습니다. 헛간에서 챙겨온 물속불과 소 힘줄, 어렵게 구한 명주실 한 타래를 펼쳐놓았습니다. 옷을 끓이고 불에 풀을 고았습니다. 힘줄을 물에 불려 가늘게 갈라내는 동안 손끝이 갈라지고 진물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에는 도리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산새 소리만 들렸고 밤에는 짐승 우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도리는 모닥불 하나에 의지해 끓는 옷 냄새와 불의 풀 냄새 속에서 쉬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추위에 곱은 손가락을 불에 녹이고 또 녹이며 재료의 결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둘째 날 도리는 본격적으로 시위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힘줄과 명주실을 한 올 한 올 엇갈려 꼬고 그 위에 옷 먹인 심을 덧대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든 시위는 활체에 매겨 당기는 순간 뚝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 것은 너무 뻣뻣해서 시위를 놓자 활체가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은 화살을 멀리 보냈으나 힘이 실리지 않았고 어떤 것은 힘은 좋았으나 이내 늘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시위들이 발치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안 돼, 이게 아니야. 도리는 끊어진 시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배는 고팠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무너지던 군사들과 군졸의 절망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비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활은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다. 거짓으로 만들면 그 거짓이 도리어 사람을 죽인다.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문제는 비율이었습니다. 힘줄과 명주실과 옷 먹인 심을 어떤 굵기로 어떤 비율로 합쳐 꼬느냐. 도리는 오로지 손의 감각만을 믿었습니다. 결을 읽고 손끝으로 탄력을 가늠하며 몇 번이고 다시 풀고 다시 꼬았습니다. 어느 것은 너무 무르고 어느 것은 너무 셌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도리의 손끝은 한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리는 한 가지 묘리를 깨달았습니다. 질긴 힘줄은 안쪽에 두어 화살을 끝까지 밀어내는 힘을 맡기고 매끄러운 명주실은 바깥을 감싸 빠르고 곧게 풀려나가게 하며 옷 먹인 가는 심으로 그 둘을 단단히 묶어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재료가 제각기 제 몫을 하면서도 서로가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 이치를 도리의 손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마침내 도리의 손에 묵직하고도 매끄러운 시위 한 가닥이 완성되었습니다. 힘줄의 질긴 탄력과 명주실의 빠르기가 옷 먹인 심을 타고 하나로 어우러진 지금껏 세상에 없던 합성 시위였습니다. 가만히 튕겨보니 그 울림이 맑고도 깊었습니다. 도리는 잊지 않고 그 시위의 매듭 안쪽에 점 3개를 나란히 새겨 넣었습니다. 아비의 유언대로 제 손으로 만든 것에 제 표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만든 거야.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새 시위를 활체에 매겼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가만히 당겨보았습니다. 시위가 팽팽하게 울며 활체가 곧고 매섭게 휘었습니다. 그 힘이 전과는 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산 아래에서 도리를 찾아 올라온 이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부러진 활을 고쳐받았던 마을 사냥꾼이었습니다. 사흘이나 보이지 않는 도리를 걱정해 골짜기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서 대체 뭘 한 게냐? 사흘을 꼬박 굶고 사냥꾼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손에 들린 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말없이 골짜기 건너편 바위에 기대어둔 물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폐잔병이 버리고 간 청군의 두꺼운 철갑 조각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림잡아 쉰보. 도리는 화살을 매겨 새 시위를 끝까지 잡아당겼습니다. 활체가 보름달처럼 둥글게 휘었습니다. 시위가 팽팽하게 떨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매섭게 울었습니다. 사냥꾼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숨을 멈추고 화살을 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울림과 함께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은 그 두꺼운 철갑을 그대로 꿰뚫고 깊이 박혔습니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활이란 말이냐? 쉰보밖에서 청군 갑옷을 뚫다니. 내 평생 이런 활은 듣도 보도 못했다. 사냥꾼은 떨리는 손으로 화살이 깊이 박힌 철갑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걸 그냥 묻어둬선 안 된다. 지금 나라가 이런 활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데. 당장 관아에 알려야 해. 이 활만 있으면 청군을 능히 막아낼 수 있어. 도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종의 신세인 자신이 만든 활을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가던 사람들을 떠올리자 이 활을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이 활이 정말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면. 잘 생각했다. 내 발이 닳도록 뛰어서라도 이 활을 윗분들께 알리마. 누가 만든 것인지 내 이름까지 빠짐없이 전하고 말이다. 제 이름은 그저 활이 사람들을 지켜만 준다면 아무래도 좋아요. 도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든 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흘 밤낮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활이라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활의 소문이 머지않아 엉뚱한 자의 귀에 흘러들어 자신의 운명을 또 한 번 모질게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사흘 만에 산에서 내려온 사냥꾼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도리가 만든 놀라운 활의 소문을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전했습니다. 쉰보밖에서 청군의 두꺼운 철갑을 그대로 꿰뚫는 활이 있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활 한 자루에 목말라 있던 때였습니다. 청군의 갑옷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던 터라 그 갑옷을 뚫을 활이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마을 양반 박두철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마침 장에 다녀온 하인 하나가 들은 이야기를 박두철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날이 글쎄 우리 마을 종놈 도리가 청군 갑옷을 뚫는 활을 만들었다고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사냥꾼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지 뭡니까? 박두철은 처음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말 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박두철은 평생을 시골 양반으로 늙어가던 자였습니다. 변변한 벼슬 한 자리 얻지 못하고 늘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을 부러워하며 속을 끓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소문은 하늘이 내린 둘도 없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청군 갑옷을 뚫는 활이라 이 활을 임금께 바치기만 하면 막혔던 내 벼슬길이 활짝 열리겠구나. 박두철의 눈이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곁에 있던 그의 아들이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한데 아버님, 그 활을 만든 건 우리 집 종놈 도리라던데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박두철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놈이 만든 게 무슨 대수냐. 종은 주인의 것이요, 종의 손에서 나온 물건 또한 모두 주인의 것이다. 그깟 활 한 자루 내가 만든 것으로 하면 그만이지. 세상에 누가 종놈의 말을 믿어주겠느냐. 박두철은 벌써부터 임금 앞에 나아가 상을 받는 제 모습을 그리며 흐뭇하게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두철은 하인 여럿을 거느리고 헛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리는 마침 새로 만든 활을 정성껏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활을 만들었다는 종놈이냐? 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활 당장 이리 내놓아라. 도리는 본능적으로 활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활은 청군을 막아 사람들을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함부로 내드릴 수 없습니다. 박두철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말대꾸냐. 종놈이 어찌 임금의 군기를 만든단 말이냐.
군기란 본디 나라의 것이요. 그것을 임금께 올리는 일은 마땅히 양반의 몫이다. 천한 종의 손에서 나온 물건을 어찌 지엄하신 임금께 바친단 말이냐. 그것이야말로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지만 이 활을 만든 건 분명히 저입니다. 사흘 밤낮을 굶어가며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닥쳐라. 박두철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하인들을 시켜 도리의 손에서 활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린 도리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이 활은 내가 사람을 시켜 만든 것이다. 내가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만약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려 이 활이 내 것이라 떠들고 다닌다면 종놈이 감히 양반을 사칭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땐 내 목이 성치 못할 줄 알아라. 알겠느냐? 도리는 빼앗긴 활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박두철의 아들이 그런 도리를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천한 종놈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그 활이 어디 내 것이 될 성시푸냐. 도리는 그 말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그저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냥꾼이 그 광경을 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 활은 저 아이가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굶어가며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디 아이의 공을 빼앗지 마십시오. 박두철은 사냥꾼을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도 한낱 사냥질이나 하는 천한 것이 종놈 편을 들어 감히 양반에게 맞서겠다는 게냐? 한 번만 더 그 주둥이를 놀리면 내 놈부터 관아에 끌고 가 곤장을 칠 것이다. 사냥꾼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힘없는 백성이 양반의 위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두철은 활을 챙겨 들고 의기양양하게 헛간을 나섰습니다. 헛간에는 도리와 사냥꾼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텅 빈 손을 내려다보는 도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냥꾼은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두철은 그 활을 곱게 싸들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내내 박두철은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활 하나면 평생 바라마지 않던 벼슬도 명예도 모두 제 것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활을 빼앗긴 종놈 따위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물과 온갖 연주를 다 동원한 끝에 마침내 임금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어전에는 무거운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박두철은 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신이 사사로이 솜씨 좋은 이들을 모아 만들게 한 활이옵니다. 쉰 보밖에서 청군의 두꺼운 철갑을 꿰뚫는 신묘한 물건이오니 부디 친히 시험해 보시옵소서. 임금은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곁에 무관에게 시험을 명했습니다. 어전 마당 쉰 보밖에 청군의 철갑 조각을 세워두고 무관이 활을 받아들어 시위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어전의 모든 눈이 그 화살 끝으로 모였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울림과 함께 화살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다음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은 그 두꺼운 철갑을 그대로 꿰뚫고 깊이 박혔습니다. 지켜보던 신하들이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오, 과연 듣던 대로 신묘한 활이옵니다. 한 신하가 감격하여 다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활을 군사들에게 두루 갖추게 한다면 청군의 기세를 능히 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어전은 오랜만에 찾아든 희망으로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용안에도 화색이 가득 돌았습니다. 이런 활이 있다면 청군을 능히 막아낼 수 있겠구나. 그대가 참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웠도다. 한데 이 활을 대체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박두철은 고개를 깊이 조아리며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모두 신이 직접 궁리하고 지휘하여 만든 것이옵니다. 오로지 신의 공이옵니다, 전하.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박두철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높은 벼슬까지 약속했습니다. 박두철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공신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다만 활을 시험했던 그 무관만은 화살이 박힌 활을 거두며 무언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시위의 매듭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군기를 다뤄온 그였습니다. 이만한 활을 지어낸 솜씨라면 한낱 시골 양반이 사람을 부려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이들의 환호에 묻혀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활의 매듭 안쪽에 작은 점 3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박두철은 끝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두철이 활 하나로 임금께 큰 상을 받고 벼슬까지 얻었다는 소문은 곧 마을에까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두철의 갑작스러운 출세를 부러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한 것은 상을 빼앗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바친 제 손의 정성이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정직한 솜씨가 거짓의 손에 더럽혀진 것.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도리는 빼앗긴 활을 떠올렸습니다. 제 손으로 한 올 한 올 꼬아 만든 시위, 사흘간의 추위와 굶주림이 고스란히 담긴 그 활이 이제는 엉뚱한 자의 공이 되어 임금의 손에까지 닿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냥꾼이 도리의 곁에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공연히 소문을 낸 탓에 너만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어.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도리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에는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아비가 남긴 낡은 연장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아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만들든 내 손으로 만든 것에는 반드시 내 표를 남겨라. 그것이 장인의 정직이다. 아비의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것은 언젠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법. 아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표를 남기라 당부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도리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두철이 빼앗아간 그 활의 매듭 안쪽에는 분명히 제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 3개.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도리만의 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종의 신세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그 작은 표식만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겠지요. 도리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점 3개가 머지않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두철이 큰 상을 받고 떠난 뒤로도 그 무관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나라의 군기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그 활은 아무리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활이라곤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시골 양반이 사람 며칠 부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솜씨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 어전이 환호하던 그날 그냥 묻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관은 제 오랜 눈을 믿었습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그 느낌을 끝내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관은 그 활을 다시 가져와 등잔불 아래에서 찬찬히 살폈습니다. 활체를 다듬은 결도 시위를 꼬아 올린 솜씨도 하나같이 오랜 세월 활과 더불어 살아온 장인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위의 매듭 안쪽에 이르러 무관의 손길이 문득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점 3개가 가지런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칫 그냥 지나쳐버릴 만큼 작았으나
분명 누군가 일부러 새겨 넣은 표였습니다. 무관은 오래도록 그 작은 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활을 만든 진짜 주인이 말없이 남겨둔 정직의 증거였습니다. 이건 만든 이가 제 손으로 남긴 표가 아닌가. 무관은 곧장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활을 만든 자는 따로 있는 듯 하옵니다. 시위 매듭 안쪽에 만든 이의 표식이 분명히 새겨져 있사온데 박두철은 그런 것이 있는 줄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과인이 감쪽같이 속았다는 말이 아닌가. 당장 그 표식의 임자를 찾아내라. 조정에서는 곧 사람을 풀어 진상을 캤습니다. 그리고 그 활이 처음 만들어진 곳 버든의 마을에까지 마침내 발길이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활은 종놈 도리가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굶어가며 제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부러진 활을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고쳐놓던 그 아이의 솜씨라고.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제 손으로 만든 물건에는 늘점 3개를 나란히 새겨 넣던 아이라고. 다친 어깨를 끌고 마을로 흘러들었던 그 군졸도 사냥꾼도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사냥꾼은 골짜기에 그대로 남아있던 화살에 꿰뚫린 청군의 철갑 조각까지 내보였습니다. 도리가 사흘 밤낮을 보낸 그 골짜기의 흔적 하나하나가 아이의 말이 참임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두철이 어전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으나 시위 매듭의 표식 앞에서는 더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점 3개를 어찌 새겼느냐, 무슨 뜻으로 새겼느냐 거듭 묻자 박두철은 그제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았으니 끝내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한낱 사사로운 욕심으로 임금을 속이고 죄 없는 아이의 공을 가로채다니. 이는 나라를 농락한 죄와 다를 바 없다. 박두철은 사기죄로 그동안 받은 모든 벼슬과 상을 도로 빼앗기고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의 공신이 되었던 그가 다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그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은 거짓의 끝이 어떠한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영화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얼마 뒤 버든의 마을에 임금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종의 신세로 양반댁 행랑에 살던 도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어리둥절한 채 사자 앞에 섰습니다. 사자는 임금의 명을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도리의 천한 신분을 면하여 양인으로 풀어주고 나라의 군기를 만드는 무관의 직첩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솜씨와 정직함이 장차 나라를 구할 것이다. 앞으로 나라의 활을 맡아 만들라는 전하의 분부시다. 도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종의 굴레에 매여 살 줄로만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떳떳한 양인으로 풀려나 그토록 사랑하던 활을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비가 그러했듯 나라의 군기를 짓는 어엿한 손이 된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냥꾼이 제 일처럼 기뻐하며 도리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솜씨가 무엇보다 내 정직함이 끝내 진실을 밝혀낸 게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도리를 둘러쌌습니다. 한때 종놈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진심으로 그 어린 장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아비가 남긴 낡은 연장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아비를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거짓은 끝내 거짓으로 드러나고 정직한 손이 남긴 작은 표 하나가 결국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은 종의 자식이라 하여 그를 한껏 업신여겼지만 그가 제 손으로 만든 것에 남긴 그 정직한 표식만은 신분도 권세도 가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한때 나라의 군기를 짓다 조용히 세상을 떠난 아비의 이름도 그 아들의 손끝에서 비로소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훗날 도리가 만든 활은 수많은 군사들의 손에 들려 무너져가던 나라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모든 활의 시위 매듭 안쪽에는 변함없이 작은 점 3개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의 표였고 동시에 아비에게서 아들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진 장인의 정직 그 자체였습니다.